모네는 보이는 것만 그렸다. 그에게 세계는 시시각각 형형색색 변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관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오전 9시에 본 수련을 오후 1시에 보고 그것을 오후 5시에 또 보았다. 매번 같은 장소에서 말이다. 그때마다 수련은 없던 모습을 꺼내 자신에게 보여주었다. 오은 시인의 새그림책 너랑 나랑 노랑의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어떤 대상을 관찰하면 그것은 이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애써 취하려 하지 않아도 그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구절은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과 미셸 루트 번스타인이 함께 쓴 책 생각의 탄생의 한 부분입니다. (1930년대에) 켈러는 마샤 그레이엄의 무용 스튜디오를 수차례 방문했다. 그때 켈러는 피아노 위에 손을 얹고 진동을 느끼면서 음악을 듣곤 했다. 그녀는 또한 발로 마루판의 진동을 느끼고 얼굴과 손으로는 공기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무용수들의 춤을 보곤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운 점은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에게 발레나 그레이엄이 창안한 현대 무용에 대한 시각적인 느낌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육체적인 지각도 없었다. 켈러는 정상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달리기나 뛰어오르기, 제자리 돌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행동은 시각장애가 있는 소녀에게는 너무 위험한 것이었다. 자신에게 몸에 대한 이미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던 켈러는 어느 날 그레이엄에게 물었다. 마샤, 도약한다는 게 어떤 거죠? 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엄은 그 질문에 대답해주기 위해 즉시 제자 한 명을 불렀다. 그가 바로 머스 커닝햄이다. 그레이엄은 켈러의 손을 잡아 그의 허리에 대보게 했다. 그레이엄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머스는 켈러의 손을 허리에 붙인 채 그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스튜디오 안의 모든 눈이 여기에 쏠렸다. 그녀의 손은 머스의 움직임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 켈러의 얼굴에 떠오른 그 희열이라니. 그녀는 어쩜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과 똑같지? 라고 말하면서 공중으로 손을 뻗고 탄성을 질렀다. 힙합과 문학의 기막힌 앙상블을 엿듣는 시간이죠.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어랩의 불가침 조약. 오늘도 문장의 소리의 말뚝박이 대장군 김봉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중음악 평론가 김봉현입니다. 네, 봉현 씨, 또 씩씩하게 인사는 안녕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녕하지 못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청취자 여러분들 또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봉현 씨가 항상 건강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지금 문장의 소리 스튜디오에 환자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네, 지금 휠체어를 타고서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쪽에는 링거를 벗고 있거든요. 마치 대기업 회장이 된 기분이에요. 네. 봉현 씨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이고요. 농담이고 봉현 씨가 굉장히 심각한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전화 목소리나 이런 라디오 목소리는 오히려 더 좋다.
이것을 평생 유지해라.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 웬만하면 좀 봉현 씨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좀 푹 쉬어라. 알겠습니다. 네. 봉현 씨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문장의 소리는 내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빠질 수 없다. 오늘은 빠질 수 없고 네. 다음 주부터 예. 쉬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 방송에 저희가 힙합과 셰익스피어라는 굉장히 재밌고 문학성 짙은 주제를 다뤘는데요. 이번 주 역시 기대됩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화제가 됐고 이번 주는 또 문학을 넘어서 네. 인문학, 사회, 정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대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힙합과 남성성 혹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힙합과 남성성이라. 네네, 그렇죠. 굉장히 인문학적이면서도 또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학과의 연관성을 도모하는 뭐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이란 무엇인가요? 뭐죠? 남성성이란 일단 잠깐만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패널이 나와서 당신이 나한테 뭐죠라고 묻는 이런 경우는 이거야말로 뭐죠? 이렇게 되물으면 보통 DJ가 당황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않습니다. 보고 싶어서 한 거고 남성성이라는 것은 영단어로 하자면 masculinity라고 하죠. 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인데 제가 정의를 하자면 약하기보다는 강해야 되고 또 따르기보다는 이끌어야 하며 또 지배받기보다는 군림하고 부드러움보다는 거친 면모를 오름이자 선으로 여기는 사내들의 어떤 태도이자 성향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완벽한 정의죠. 진행하시죠. 빨리. 네. 그걸 거기서 강조하나?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들의 스트레스이자 뭐 다르게 보면 또 컴플렉스이기도 한데. 컴플렉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네. 대단하시네요. 옛날 90년대 중반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김도한의 남자도 때론 여자이고 싶다. 그 노래 제가 가끔씩 듣고는 그리고 있는데. 박지윤의 난 남자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힙합과 남성성, 매스클러니티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힙합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분들도 대략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연상은 되실 텐데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랩 가사에 뭐 거친 말투와 욕이 빈번하게 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힙합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면은 남자 래퍼들이 뭔가 이렇게 헐벗은 여자 모델들을 뭐 양팔에 끼고 앉아 있다던가 굉장히 당연하게 뮤직비디오에서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이죠. 그리고 여성을 가리켜서 뭐 비치라는 어떤 폄하적인 단어로 일상적으로 부른다던가 뭐 이러한 면모들이 힙합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의 중요한 근거이자 뭐 그런 것들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그러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힙합의 독특한 문화 내지는 뭐 코드인 것 같은데 유독 힙합에만 그런 게 많단 말이죠. 네네. 당연히 뭐 발라드 가수가 그러지는 않을 텐데 왜 유독 힙합에서만 많은 거죠? 힙합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음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음악이자 문화이고 그리고 흑인의 역사와 뭐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지금 상호작용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힙합이란 것은 먼저 60년대 후반에 그 DJ 쿠러크라는 자마이카에서 온 흑인이 시초가 되었지만 그 음악적인 걸 떠나서 이 힙합과 남성성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바로 인종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흑인 아프로 아메리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도 미국 흑인 그리고 미국 흑인 중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 그러니까 미국 흑인 남성의 음악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이 힙합이 남성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약자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약자들 중에서도 또 남성 우월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약자 사회권 내에 또 강자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핍박받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안에서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굉장히 뭐랄까 복잡다단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끔씩 영화 보면 히어로를 조명하는데 그 컴플렉스가 있는 히어로들 있죠. 네네. 그런 면이 이제 힙합 음악에서의 나오는 남성성에 좀 곁들여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걸 저는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봉현 씨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현 씨의 눈빛에
다 써져 있습니다. 네, 됐고 대본상으로는 이러한 흑인이라는 인종 키워드에 관련한 여러 가지 힙합과 남성성을 결부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로 돼 있고. 그러면 예. 오늘은 이대로 끝나는 아니죠. 건가요? 아니죠. 제가 네. 또 말씀드릴 게 있죠. 또 힙합의 남성성이 그러면 힙합에서 어떠한 경우에 가장 잘 드러나는가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뭐 구체적인 네네. 사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 문장의 소리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랩 배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예, 랩으로서 서로 우위를 겨누고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러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힙합에서 래퍼들이 랩 배틀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물론 당연히 내가 너보다 잘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내용이 어떠한 표현을 나타나느냐 이것이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커먼과 아이스큐브라는 래퍼가 90년대 중반에 랩 배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커먼의 노래 중에서 I used to love her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문학적인 노래예요. 난 널 사랑한 적이 있어. 네, 근데 이제 이 그녀가 바로 힙합인 거죠. 그래서 힙합을 여성에 비유해서 은유해서 만든 노래로 문학적인 면모가 유명한데 이 노래에서 커먼이 힙합이 서부로 가면서 갱스터 랩에 의해서 망쳐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갱스터 랩의 선두주자였던 아이스큐브가 이제 또 시비를 건 거죠. 그거를 가지고. 근데 다시 커먼이 이 아이스큐브에게 디스하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 제목이 바로 Beach in You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에게 있는 해변. 그렇죠. 네. 해변이죠. 와이키키. 서부는 그렇죠. 네. 서부는 이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그렇죠. 해변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 롱비치 서부 네. 해변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로 가서 망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하려면은 뭐 너는 못났고 너는 뭐 못생겼고 나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래퍼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네 안에 비치가 있어. 너는 남자가 아니고 비치야. 라고 말을 하면 그게 정말 당연하게도 그 긍정적인 남성성과 상반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폄하의 뉘앙스가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하는 욕인데 네. 남자한테 이제 야 이런 자식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이런 계집애야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 성별을 바꿔버리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폄하가 힙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런 남성성이 기반이 된 남성 중심적인 면모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남성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봉현 씨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이제 힙합의 남성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봉현 씨와 평생 2년, 3년 평생 하고 싶지만 저 역시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있는 동안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힙합의 남성성이 발현된 계기와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또 오해나 편견이 많은데요. 그게 어떻게 다음 주에 이제 밝혀질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건강 조속히 회복하시길 바라고 세금 탈루 조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연말 특집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소리가 주목한 젊은 작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데뷔하셨지만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소설가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조수경, 최정화 소설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작가님들을 다 알고 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경 작가는 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젤리피쉬를 통해서 등단을 했고요. 이쯤에서 조수경
작가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조수경 작가입니다. 네, 이 목소리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최정화 작가는 단편 팜비치로 작년 창작가 비평 신인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최정화 소설가님. 예, 안녕하세요. 최정화입니다. 네, 이 목소리입니다. 두 분 모두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핫한 소설가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나요? 네, 수경이는 저 대학교 동기고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얘기를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등단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연락을 하면서 친해졌어요. 네, 저는 처음에 수경이 등단작 읽고 제가 대학교 때 알고 있던 수경이의 이미지랑 많이 달라서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싸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문과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번이 특징이 약간 네. 이렇게 친한 애들끼리만 노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는데. 아, 소그룹 문화? 그렇죠. 끼리끼리? 네. 근데 그래서... 심지어 같은 학번 아니에요? 네. 같은 학번에 한 학년에 몇 명이죠? 60명? 60명? 60명에서 또 남자들 빼면 여자들 하면 몇 명 안 될 거고 게다가 재수하고 뭐 그런 언니들 삼수한 언니들 빼면 동갑은 또 몇 명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안 만나기가 더 어려운 건데. 제가 학과 활동보다는 저도 MT도 잘 안 가고 동아리 활동에 예. 파묻혀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정답이죠. 예, 네. 모험 답안이죠. 아무튼 두 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초대한 게 약간 친해지길 바래. 이런 성격으로 초대한 거라서 두 분 이제부터라도 친해지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사실 이제 뭐 국문학을 전공하셨지만 시인이 될 수도 있고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평론도 있고 또 다른 분야의 작가도 있고 길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신 건가요? 이번엔 수경 작가님부터. 저는 그러니까 사실 결심이랄 게 없었고 네. 어릴 때부터 약간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좀 좋아했어요. 제 기억 속에 어릴 때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을 때 제가 갑자기 막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동생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어릴 때부터 좀 구라쟁이의 기질이 약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눈빛이 구라꾼의 눈빛이야. 아 근데 나쁜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화이트 라이.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만들고 상상하고 이런 게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강박증이 있는데 제 생각을 글로 옮기지 않으면 약간 불안해요. 네. 그 두 개가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를 소설가의 길로 이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 예전에 제가 하루키의 에세이를 어디선가 보다가 하루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리고 말로는 할 수는 없지만 글로 썼을 때 내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약간 그런 공감. 네, 좀 뭐 작품 세계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판매 부수는 여자 하루키, 미래 여자 하루키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화 소설가님은 어떻게 해서? 저는 수경이랑 정반대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글이나 책이랑은 정말 담을 쌓고 지냈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늘 장래 희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꿈도 희망도 없는 어린이? 대학 때 친구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뭔가 그 장래희망을 늘 새해가 되면 선생님이 써서 내라고 하시는데 저는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가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서 내곤 했거든요. 심지어 장래희망을 네. 컨닝을 하다시피 엄마에게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뒤늦게 고등학교도 3학년 때 사춘기가 왔는데 그 시절에 소설에 좀 빠져서 지내면서 처음으로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글도 그때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어떤 작품들을 읽으셨는데 그렇게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때 특별히 어떤 작품 자체가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지 않고 글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이제 뭐 소설이건 뭐 에세이건 상관없이 일단 글을 읽는 시간이 좋았던 소설. 거. 아, 특히 소설이요? 네. 아, 그렇군요. 야, 나랑 정말 다른데. 그럼 지금 이제 두 분 다 등단은 정화 작가님이 1년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친구인 수경 작가님이 한 거고. 근데 아무튼 뭐 한국과 일본의 독특한 문화이긴 한데 이 등단이라는 게 두 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또 눈치 본다. 누가 먼저 대답할까? 내가 찍어드릴게요. 수경 작가님.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워낙에 어릴 때부터 소설가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등단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항상 뭐 신춘문예 시즌이 되면 그때만 열심히 썼어요. 네. 1년 내내 돌다가. 그럼 계속 단편을 준비하신 거예요? 네네. 단편을 썼는데 그것도 뭐 매년 낸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정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우울증도 많이 오고 네. 정말 힘든 상태였는데 날씨도 춥고 그래서 소설 써놓은 거 내기가 귀찮은 거예요. 근데 친구가 끌고 가서 우체국에 데려가서 이걸 보냈는데 그날따라 이제 정말 굉장히 우울증이 극에 달한 예. 어느 날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고 있는데 당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전화가 저를 약간 살렸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랄까 저에게 어떤 숨? 네. 나를 살린 숨?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약간 산소호흡기 같은.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네.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지 않았는가. 원래 등단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투고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투고했는데 뭐 대충 써서 서랍에 그냥 던져놨는데 그걸 형이 보고 투고를 했어. 뭐 여자친구 그거 이제 오은 시인. 그리고 뭐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선물로 썼는데 여자친구가 그걸 보고 감동해서 투고를 했어. 그건 이재익 소설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네. 수경 작가님도 친구가 대신 네. 보내준 난 부끄럽게 내 손으로 했는데. 저도 같이 끌려가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것도 약간 각색을 했네. 역시 구락군의 기질이 보이시네요. 네. 정화 작가님은 등단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빨리 등단을 하게 될 줄 알고 네. 되게 잡단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버티다가 그 빨리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20대 뭐 초중반? 20대 중후반쯤에 네. 저는 한 25쯤에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잡다한 일들을 하면서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 1년을 다 못 다니고. 사장님이 뭔 죄야. 예, 그래서 되게 회사에 축하를 받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전업 작가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예. 네. 저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뭐 문장의 소리 DJ도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인 거죠. 네. 아무튼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작품 쓰실 때 주로 이제 성실하게 작업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느낌이 올 때 영감을 받아서 한 번에 쫙 몰아서 작업하시는 편입니까? 예, 저는 지향하기로는 성실하게 작업을 하는 것을 지향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네. 사실 기분에 역접이네요. 노력하는데. 네. 그 기분에 따라서 좀 그런 변화가 많은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왔을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의 목표는 정말 성실하게 작업하는 것, 매일 글쓰기. 그 내년의 목표가 항상 매년 연말마다 항상 내년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반드시 내년에는 목표를 올해처럼 꾸준히 작업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응원하고요. 또 수경 작가님은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방송국 일을 하고 오후에는 내 글을 쓰자라고 저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역시 역접이네요. 오후에는 주로 강아지랑 놀거나 뭐 사색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강아지 내년부터 기르시죠? 네네. 네. 동물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지금도 옷을 호피 무늬 입고. 네. 네. 집에서 호피 무늬 옷 입고 이제 강아지 보면서 내가 네 엄마야. 네. 호랑이 엄마와 강아지 느낌인데 혹시 장르를 막론하고 여기서 이제 장르라는 건 뭐 시, 소설, 에세이, 뭐 영화, 음악 뭐 다 통틀어서요. 미술 작품까지. 이게 나를 작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있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태양은 가득해라는 소설을 상당히 좋아해요. 네. 물론 사건이 흥미진진한 것은 물론이지만
되게 디테일한 심리 묘사가 압권인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작품을 보면서 되게 모델처럼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태양은 가득히 그 영화의 원작 네, 인가요? 리플리 영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소설이었어요. 네, 원래는 소설이고 그렇군요. 리플리 시리즈가 5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원제도 태양은 가득히예요. 리플리예요. 원제는 리플리고. 재능꾼 리플리, 탤런티드 리플리라는 책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되는 건 태양 가득히로 번역됐는데 그래서 요번에- 알렌 글록 영화가 태양은 가득히로 예, 나오고 이제 예. 다시 리메이크된 게 리플리로 리플리, 예. 나온 거군요. 내가 그런 걸 알고 이제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리플리. 예. 수경 작가님은 어떤 작품인가요? 저는 워낙에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소설가를 제 꿈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나를 작가로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글을 쓰고 싶다라는 네. 거는 제가 아까 한강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분의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영애라는 캐릭터에 진짜 빠져서 며칠을 막 헤어나질 못했는데 그런 거 한번 써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수경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그 등단작 젤리피쉬를 읽었거든요. 네. 제가 원래 약간 난독증 같은 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글을 길게 못 봐요. 근데 그걸 심지어 전화기로 요즘은 전화기로 검색을 하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걸 봤는데 그런 느낌을 약간 받았어요. 예. 네. 채식주의자와 같은 그 물론 소재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지만 뭐랄까 작가의 색깔, 정서적인 네. 느낌 그걸 받으면서 이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까 좋아할까 싶어서 사실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그냥 혼자 생각만 했는데 확실히 그 좋아하셨다니까 네. 그 좋은 의미에서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좋은 작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소설가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소재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눈에 밟히는 존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두 분은 어떠신지요? 요즘 자꾸 눈에 들어오는 소재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약간 자아가 예,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예. 하나는 멀티자예요. 되게 밝고 예, 그런 아이고 하나는 네. 되게 음울한 아이인데 음울한 아이. 예. 오늘은 그러면 밝은 아이입니까? 요즘에 약간 밝은 모드인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거는 음울한 자예요. 그래서 항상 약간 그런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본능, 기형적인 내면 이런 이야기에만 끌리는데 아직까지는 또 계속 그런 이야기만 끌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딱히 새로 이렇게 네. 어떤 소재가 와닿거나 이런 건 없고 항상 음울한 생각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여러분 지금 잠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취자 여러분들 귀에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게 뭔가 싶을 건데 제가 폭로를 하자면 최정화 작가가 오늘 노트북을 들고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자기가 대답할 거를 죄송합니다. 노트북에 써서 들고 왔는데 제가 문장의 소리 DJ 하면서 사상 최초로 노트북 그것도 큰 노트북을 들고 온 제가 게스트. 프린터가 잉크가 떨어졌는데 다시 잉크를 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최정화 작가의 소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잉크 살 돈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타이핑하는 소리입니다. 예. 지금 또 깊은 영감을 받으셨나 봐요. 지금 작품 집필 중이세요?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요즘 좀 음울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작품 집필을 네. 그런 생각이 막 어느 정도 차올랐을 때 이건 내가 써야지라고 해서 이제 전작주의로 쓰시는 편인지 그게 아니면 각자 또 하는 일이 다 있잖아요. 생활하다가 청탁이 오면 그 마감에 맞춰서 소재를 개발해서 쓰시는 편인지. 소재 같은 거는 네. 항상 메모를 해둬요. 예, 그렇게 메모를 해두고 그 중에서도 특히 끌리는 소재 항상 생각은 머릿속으로 항상 하고 다니다가 네. 청착이 들어오면 되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섞인 거네요. 반전. 네. 소설은 쓴다. 대신 청탁을 받기 전엔 마음으로 쓴다. 그리고 청탁을 받으면 손으로 쓴다. 예, 그럼 항상 쓰고 있는 거죠. 예. 타이핑 치느라고 고생하셨던 우리 최정화 작가님은 혹시 요즘 그렇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 소재 같은 게 있으신지요? 저는 사실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서 청탁을 받기 전에 소심한 성격인데 이렇게 큰 노트북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들어.
청탁을 받기 전에 작품을 몇 개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아,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신 편이네요. 그 성격에 대한 네. 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미리 쟁여놓는 스타일이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편집자나 편집위원들은 일단 원고 급할 때 최정화 소설가에게 SOS를 치면 쟁여놓은 원고를 납품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가가 진짜 몇 명 없어요. 네. 그래요? 이 원고 재워놓는 작가가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이제 다 떨어졌거든요. 원고. 떨어졌어요? 저도 요즘 이제 청탁 받으면 그때 쓰는데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은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네. 네. 청탁 받기 전에 쓰는 작가입니다. 청탁 받기 전에 쓰는 네. 최정화 작가. 단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소재가 그렇게 마음속에 계속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네. 있는 작품은 이제 두 번째 결혼을 앞둔 중년 아저씨의 이야기인데 네. 약간 웃기면서도 단순히 웃을 수만 없는 씁쓸한 맛의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좋죠. 유머도 있으면서 또 페이소스도 있고. 저번에 사실 다른 자리였지만 최정화 소설가의 작품으로 문화 콘서트 같은 걸 할 때 제가 한번 사회로 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작품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작품이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있으면서 그 약간 그 시니컬한 시선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통찰 같은 게 좋아서 역시 이 좋은 지면에서 발표한 작가의 작품이라. 선배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이렇게 훈훈하게 역시 역량 있는 작가들을 계속 발굴해내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가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식상한 말이지만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갔네요. 어느덧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저희가 오늘 두 작가님들한테 미리 서로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승영 작가님 준비해 오셨죠? 네. 예, 저희가 그 판비치를 네. 부탁을 드렸는데 그럼 뽑아온 구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네. 두 가지예요. 정화를 그러니까 사실 네. 친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정화를 학교 다닐 알고, 때는 서로 알지도 못했다는데. 그냥 얼굴 네. 좀 알고 뭐 그랬는데 알기 전에 좋았던 구절과 알고 나서 좋은 구절이 달라요. 근데 아무튼 알기 전에 좋았던 구절을 먼저 들려드리면 네. 마침내 플래카드가 그를 향해 거꾸러졌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움켜잡았다. 그는 주먹으로 그리고 팔뚝으로 결국에는 몸 전체로 둑방의 구멍을 막아 수해로부터 마을을 구해낸 소년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쓰러져 내린 플래카드를 세우고 부실한 받침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았다. 이봐 구멍을 뚫어. 무대를 손보고 있던 인부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천에 구멍을 뚫으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고. 이 구절인데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저 그 마지막에 천에 구멍을 뚫으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구멍이나 틈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이 구절이 좋았거든요. 요거는 잘 알기 전에 네. 좋아했던 네. 구절이었는데 구절도 알고 보니까 알고 나서는 속옷을 입고 수영복을 입어야 할지 속옷을 벗고 입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수영 팬츠를 벗고 속옷을 벗은 뒤 다시 수영 팬츠를 입었다. 이 부분인데 네. 이게 되게 정화 같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이 되게 작은 거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의외로 되게 그러니까 저는 정화를 대학 때 봤을 때 되게 강한 이미지였어요. 네. 되게 강렬한 이미지였는데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여리더라고요. 걱정도 많고 저한테 전화를 되게 자주 해요. 아주 조그만 걱정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원고를 미리 다 쟁여놓지. 청탁 오기도 전에 다 써놓고. 되게 귀여운 캐릭터구나라는 걸 네. 알게 돼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판비치 좋은 소설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판비치 외에도 최정화 작가가 최근에 작품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그 작품이 파란 책, 구두 이런 작품을 보면 끝까지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느껴져요. 혹시 이 집필을 하거나 아니면 퇴고하는 과정 중에 이 긴장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편이신지요? 아니요, 사실은 의도하고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제가
소설을 읽을 때도 긴장감이 있는 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천재인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작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네. 게 자기도 모르게 이 취향이 재능이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소설은 긴장감이 유지가 되면 내가 쓰는 소설에서 긴장감은 굳이 추구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나는 이제 버려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느냐 그것도 네네. 굉장히 그 기울여야 될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작가라면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덧붙였고요. 아무튼 아쉽지만 네. 저희가 또 항상 이 문장의 소리는 시간을 굉장히 엄수하는 방송입니다. 고품격 문학 방송이라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가님들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마련해 놨습니다. 2주 특집이고요. 예.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조수경 작가님 그리고 최정화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몸을 녹여줄 따뜻한 차 한 잔과 마음을 덮여줄 책 한 권 함께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